JTBC 토론 논쟁을 시작합니다. 김필규입니다. 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조직법이 의결됐습니다. 78년 만에 검찰청이 사라지게 됐죠.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추석 귀향길에 검찰청 폐지 뉴스를 전하게 됐다는 약속 지키게 돼 기쁘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특검팀 파견 검사들의 공개적인 반발 그리고 그 여진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원대 복귀를 요청했는데 조직적인 항명으로 봐야 할지 아니면 이유 있는 반발일지 짚어보겠습니다. 또 72년 만에 폐지가 예고된 배임죄를 두고도 이게 경제 살리기냐 아니면 대통령 살리기냐 엇갈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쪽의 주장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네 분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홍익표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박용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역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김성태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마지막으로 정호김 전 국회의원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90분간의 논쟁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밑그림이 되어줄 정부조직법이 통과되고 미완의 과제로 남아있던 검찰개혁도 힘차게 닻을 올립니다. 나쁜 정부 조직 개편이며 국민들만 피해를 입게 될 법안입니다. 범죄자들만 박수를 칠 개악이라고 봅니다. 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국회의 의결을 존중합니다. 향후 형사사법 시스템이 공백 없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사법부를 장악하고 검찰을 장악하고 이 모든 것이 이재명 한 사람 때문입니다. 검찰청 해체가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오늘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검사 40명이 집단 반발했습니다. 특검이 모순이라며 원대 복귀를 신청했습니다. 특검은 모든 권한을 다 갖게 하고 이게 이율배반적인 거 아닌가요? 검사들의 양심적인 판단이 복귀라는 그 입장 표명이었을 것이다.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검찰의 집단 행위, 국가공무원법 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 형사처벌 대상이고 굉장히 무슨 검찰 내부에 큰 동요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건 오해고 사실과 다릅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예, 먼저 추석 연휴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또 이 늦은 시간에 같이 저희와 함께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또 그리고 네 분의 패널 분들 먼저 감사드립니다. 자, 이번 추석 연휴를 앞두고 터진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 아무래도 지난달 30일에 있었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이 문제겠죠. 그리고 그 당일에 이제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들이 이 전원 명의로 원대를 복귀해달라 이런 요청을 한 사실이 또 공개가 됐습니다. 조속히 수사를 마무리하고 복귀시켜달라 이런 이야기인데 자, 먼저 이렇게 수사 중인 특검팀 검사들의 요청 어떻게 보시는지부터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홍익표 의원님부터 얘기 좀 들어볼까요? 네, 이게 처음에 이 사건이 불거졌을 때만 해도 민주당이나 또는 정부에서는 굉장히 좀 강한 톤의 지적이 나왔었죠. 예. 그러니까 사실상은 항명, 그래서 이것이 그 검사징계법 또는 공무원법에 위배될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상당히 강도 높은 비판이 제기됐는데 그 다음 날 그 민주당 특별위원회 3대 특검 특별위원회가 그 현장 방문을 하고 난 이후부터는 다소 톤이 좀 조정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법 위반 또는 그 징계 이런 수위까지 가진 않았지만 대체로 판단이 어쨌든 부적절한 행동이다. 왜냐하면 한 명도 아니고 40명 전원이 일시에 그렇게 입장을 밝힌 것 자체는 일종의 하나의 집단 행동의 일환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특히 제시했던 논리가 적절치 않았던 것은 검찰 조직법이 바뀌면서 검찰이 이제는 수사를 못하고 기소만 할 수 있게 됐는데 왜 특검은 그걸 두느냐 이런 얘기하는데 지금 현행 법 시스템이 그리고 현행 검찰 시스템이 내년 9월까지는 유지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다들 정상적으로 수사하고 기소하는 것은 내년 9월까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특검은 별도의 특검법에 따라 운영되는 준 사법기관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그 검찰조직법의 변화를 갖고 특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수사 행태 또 수사와 기소가 함께 이루어지는 것을 부적절하고 모순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비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수사 기소가 계속 분리되지 않고 유지되는 현재의 시스템은 내년까지 유지가 되니까 적절하지 않은 지적이었다. 예, 박용진 의원님. 그 파견 원대복귀를 요청했던 그 검사들의 표현은 어떻게 보면 정중하게 요청이었습니다만 이제 내용은 항의죠. 예. 항의한 게 분명하고요. 검찰 전체의 움직임을 보면 항명이라고 해석해도 사실은 다른 말을 붙이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 정부가 필요에 의해서요. 국회에서 법을 통해서 정부조직법 개편을 하고 있는 조직을 해체하기도 하고 붙이기도 하고 여러 차례 그렇게 해왔습니다. 공무원들이 유불리가 있었겠죠. 심지어는 그 세월호 사건 있고 나서 예. 박근혜 그 당시 정부에서는 해경을 해체해버렸잖아요. 난데없이 저게 뭔 소리야? 이제 이랬었던 기억이 다들 있는데 그럴 때 해경을 이렇게 해체하면 우리 바다는 누가 지키냐 이렇게 하고 항의하거나 원대복귀를 요청한다거나 뭐 이랬던 적이 없어요. 이게 조직적인 어떻게 보면 반발의 일종이고요. 조금 더 나가면 특권의식의 발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 가지 이 일을 놓고서 검찰청 해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결정을 두고서 더 중요한 건 국가 전체의 범죄 대응 능력 그리고 피해자 구제와 관련된 사후 어떤 디테일한 작업 이런 것들을 얼마나 잘 하느냐에 관련해서 검찰에서 해줄 얘기가 많을 거예요. 자신들의 경험에 의하면 이런 부분에서 구멍 나면 안 된다. 이런 부분에서 혹시라도 실수하면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고 인권에 커다란 구멍이 생긴다라고 하는 걸 잘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야지 정말 뻣뻣하게 우리는 이거 뭐 동의할 수 없어요, 따라갈 수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온갖 내부에 그 조롱조의 글들 올리고 이렇게 하는 게 과연 공직자로서 적절한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예, 특검팀 검사들의 요청은 사실상 집단 항명으로 봐야 되고 어쩌면 특권의식이 드러난 것일 수도 있다. 김성태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추승머리 밥상에 누가 설익은 밥상 차리라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이제 6.3 대선을 마치고 한쪽의 국민들은 상당히 좀 편향적이고 또 극단적인 국정 운영에 대해서 큰 우려가 있었지만은 그래도 중도 신용 협치를 내세우고 안정적 국정 운영을 해 나가겠다는 그런 대국민 약속에 그래도 국민들이 안도의 한숨을 진 거거든요. 그런 이재명 대통령도 이 검찰 개혁은 필요하지만은 이건 78년 만에 검찰청을 해체하고 그러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면서 비롯되는 사법 체계화의 이 행사 문제 이런 걸 정말 한치의 오차 없이 실수 없이 이걸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상당히 세밀하게 한번 검토하자. 그래서 이제 김민석 총리나 대통령실의 비서실장, 정무수석 그리고 당에까지 그런 내용이 상당한 부분 전달되었지만은 결국은 그걸 걷어차고 그냥 정청래 당대표의 그러니까 9월 25일 추석머리 밥상 그 약속에만 그냥 해란이 돼가지고 이렇게 설익은 밥상을 갖다 차려버린 거예요. 그러면 올해가 강복 80주년 그러니까 헌정 77년입니까? 8년입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지금 대한민국 헌법에는 엄연히 검찰총장의 직위가 살아있는데 그런 검찰 조직을 갖다 해체시키면서 그럼 국민적 이해와 동의를 구하는 어떤 그 절차가 누구보다도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민주당의 일방적인 어떤 정청래 당대표의 소신과 의지로서 이걸 검찰개혁을 이런 방식으로 밀고 가서 완성시키겠다. 이거는 겁박이고 협박이고 여기에서 비롯돼서 나중에 많은 문제점이 야기돼가지고 사회에 엄청난 혼란이 야기된다면 그 책임은 당연히 이재명 대통령으로 돌아가는 거지 민주당 집권당 정청래 당대표에게 이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닐 거예요. 그런 만큼 지금이라도 이 보완적인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앞으로 1년 동안에 이 법이 시행되기 이전 지금이라도 민주당 차원에서 집권당이 인식을 좀 바꿔줘야 되는 것이죠. 이걸 검찰개혁이라는 미명하에서 그냥 기존 그러면 특검에서도 오직하면은 특검
40명의 검사들이 특검에서 나름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또 자기가 자기 친정 조직에 돌아가면 그걸 인정받아서 승진도 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좋은 자리 가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차출돼가 온 사람들 아닙니까? 예. 그 사람들이 오직하면은 특검 뭐 자기가 맡은 소임 다 하고 나면 빨리 원대 복귀시켜달라. 예. 이거는 그만큼 이 상황을 심각하게 봐야 된다는 예. 문제죠. 그러니까 당이 너무 속도만을 앞세우다 보니까 설익은 검찰개혁안이 통과돼 버리고 말았다.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정호김 의원님. 한국 현대사를 보니까 검찰과 그 권력의 관계에서 많은 부작용과 비극을 양산했던 것이 사실이고요. 요번에 검찰 개혁은 어떻게 보면 검찰 스스로 자초한 업보의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검찰과 권력의 관계에서 그런 문제들이 발생했으면 검찰 개혁에는 검찰의 그 어떤 독점적인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는 것 외에 권력이 검찰을 어떻게 하면 독립적으로 중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개혁 내용도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전자는 했는데 후자가 지금 빠져 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요. 지금 그 특검에서 검사들이 반발하는 거는 저는 한편으로 이해가 가요. 심지어는 지금 그 재판에 상복을 입고 전부 나와가지고 무언의 지금 저항을 하고 있는 건데요. 검은 정장에 검은 넥타이를 메고 그러면 그러고 재판에 상복 참여를 아닙니까? 했죠. 맞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보면은 그 검사들이 수사권을 독점함으로써 많은 문제를 양산했다고 해놓고 특검에 검사 보고 수사하라 그러고 지금 검사 수도 늘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공수처도 지금 수사 기소에 대해서 상당히 그 재량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검찰의 입장에서 보면은 공수처와 특검은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것이고 검찰청은 없애면서 검사가 수사할 수 없도록 하고 그다음에 수사했던 검사는 공소유지를 못한다고 해놓고 지금 9월까지가 유예 기간이라 그러는데 수사는 그때까지 특검 수사는 끝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공소 유지를 하려면 그 이상으로 많은 시간이 필요한 그런 현실적인 문제도 도출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78년 만의 개혁인데 거의 혁명적 수준이에요. 사실은 항상 그 총론보다는 강론이 중요한데 법무부 장관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매우 치밀하고 정치한 개혁을 하겠다 그랬는데 실제로 민주당 내의 강경파에 의해서 대통령의 실용주의가 무색한 지금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검찰이 반발하는 거에 대해서 민주당이 굉장히 강하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금감원하고 금융위가 결국 통합하는 과정에서 금감원 직원들이 노조까지 나와가지고 이거 계약이다 그러면서 막 집단 행동을 했을 때는 왜 그때는 가만히 있고 오히려 지금 없던 일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개혁을 하더라도 일관성이 있고 설득력이 있고 그다음에 이것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그런 개혁이 돼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검찰들이 지금 이런 식으로 집단적으로 반발하는 거는 과거의 검찰의 업보에 비추어 볼 때 그것 자체도 굉장히 못마땅한 현상이긴 하지만은 그 사람들 나름대로 그 사람들을 전부 정치 검찰로 매도하거나 일반화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개혁을 할 때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그 뭐라 그럴까 모욕감을 주면서 마치도 개혁 대상 내지는 악의 축으로 몰면은 오히려 개혁의 효과도 반감되지 않을까에 대해서 여당은 좀 많은 고려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해가 혹시 있으실까 봐서 말씀드리면 금감원은 사실은 이제 공무원 조직이 아니에요. 공공기관도 아니고 그냥 특수법인의 성격이기 때문에 그분들이야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긴 또 노조가 있으니까 노동조합 중심으로 해서 자신들의 처우라든지 이런 걸 얘기할 수 있지만 검찰은 다르잖아요. 검사는 그야말로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이고요. 상당히 고위직 공무원들의 집단이기도 하고 우리 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70년 넘는 세월 동안 정치 검찰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그냥 일반 대명사처럼 이렇게 될 정도로 여러 악업을 쌓아왔기 때문에 국민들이 절대 다수가 검찰 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것을 저항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국가 조직들과의 관계 혹은
이제 금감원과의 관계를 대비하는 것은 좀 다르다고 일단 보고요. 특검과 관련해서도 우리 홍익표 대표님이 말씀 이미 해주셨습니다만 특검은 그야말로 특자가 붙잖아요. 특별한 사건에 특별한 시기를 지정해서 또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그 사안에 대해서만 하도록 법으로 정해서 뒷받침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대한민국 검찰은 모든 사건에 대해서 할지 말지 자신들이 판단하고 하게 되면 어떤 법을 적용할지 자기들이 판단하고 그 사람한테 몇 년의 형량을 구형할지 자기들이 판단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 재판에 붙여서 기소를 할지 말지 이것까지 다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형을 집행하는 것까지 자기들이 다 책임지고 그러니까 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특수한 권력 집단에게 그 권력을 분할하기 위한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기 위한 논의는 오랫동안 있어왔고 이제 겨우 그것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국민 여러분들께서 잘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그 말씀도 맞는데요. 사실 검찰이라는 조직은 또 준사법기관이라는 표현도 쓰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것이 범죄 대응의 그런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라면은 단순히 어떤 정치적 사건, 지금 그 민주당에서 나오는 얘기를 보면 이런 얘기들도 하더라고요.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 그다음에 조국 전 법무장관의 수사에서 보듯이 하면서 지금 이제 이런 검찰 개혁의 하나의 명분으로 얘기하는데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범죄 대응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고 정치적인 사건 외에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경찰과 검찰이 어떤 격자 형태의 어떤 균형과 그다음에 견제 속에서 훨씬 더 많은 그 민생이라든지 또는 그 안전 이것이 보장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원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듯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별로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강론에 들어가서 이걸 이렇게 추석에 추석밥상에 올라와야 된다라는 이런 상징성을 의미하면서 하다 보면은 지금 검사들이 굉장히 항명을 했다고는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과거의 저항에 비해서는 검은 양복에 검은 넥타이 하면서 나름대로 상당히 과거보다는 그 뭐라 그럴까 자제를 하는 그런 모습까지도 보이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지금 민주당에서도 긴장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서 얘기도 듣고 항명이 아니라 하소연이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저는 이 검찰 개혁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것을 그 하는 과정에서 그 민주당에서 보여주는 특히 지도부에서 보여주는 그 거친 모습 이런 것들이 불편한 것도 사실이란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검찰 수사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민주당이 검찰을 악마화할 이유도 없어요. 대다수의 우리가 알기로 정치 검사라고 하는 사람들은 전체의 5%도 안 될 겁니다. 한 2, 3%쯤 될까요? 대부분의 90% 이상 되는 대다수의 검사는 성실하게 일해왔고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는 공무원들로 많이 있습니다. 다만 일부 그 정치 검사에 의한 그 정치 사건들이 굉장히 우리 사회에 미친 파장이 컸다는 겁니다. 되게 그 전형적인 형태가 나타나는 게 이제 표적 기획 수사, 그리고 이제 별건 수사, 그리고 또 하나는 수사 종료를 하지 않아요. 계속 그 파일에 놔뒀다가 필요하면 다시 꺼냈다가 그러니까 수사 종료하지 않은 이건 법원에서도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결국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기 위한 가장 큰 이유는 이걸 약간 그 민주주의 형태에서 아마 효율성, 그러니까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자를 단죄하는 효율성은 어쩌면 지금처럼 수사 기소를 합쳐놓은 게 제일 좋을 수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민주주의는 효율적인 게 아니라 견제와 균형을 훨씬 더 중요한 논리로 따집니다. 그러니까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검찰에 대해서 이제는 수사권을 좀 뺐고 검찰은 고유의 업무인 헌법에 보장하고 있는 검사는 기소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 기소의 업무는 보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특검에 얘기했는데 저는 뭐 특검이 수사가 빠르면 금년 연말 또는 내년 한 2, 3월 정도에는 마무리될 것으로 생각하고 일괄 기소가 될 거예요. 그 경우에는 과거에도 특검이 해산되고 공소유지는 검찰이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 아까 얘기했던 수사한 그 특검이 공소유지까지 맞는 문제에 대한 어떤 법적 불합치 이런 문제는 저는 해소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검찰 개혁 과정에서 예상되는 몇 가지 이제 예상되는 문제점들이죠. 자연스럽게 수사가 지연되거나 또는
부실 수사로 인한 국민적 피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성호 법무장관도 우려를 표시했기 때문에 민주당과 또는 이제 그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회가 좀 나서야 되고 법무부에서도 꼼꼼하게 대안을 준비해서 국민적 피해나 어떤 이 수사 과정에서의 부실화로 인한 그 또 다른 제3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것이 정부 여당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좀 전에 이제 계속 김건희 특검이었죠. 상복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검은 넥타이에 이제 검은 정장 차림을 하고 재판에 출석을 했습니다. 항의의 표시로 당연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건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바로 어제였습니다. 저희 이제 뉴스룸에 JTBC 뉴스룸에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출연을 해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검사들의 행동이 결국은 그냥 조직 차원에서 항명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향해서 항명하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김 의원님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요 며칠 사이에 민주당이 이제 가지고 있는 그런 당력, 그러니까 당의 모든 하력을 다 쏟아부으면서 쉽게 말하면 이 검찰 개혁이라는 미명하에서 그 지금 정부 조직법 개정안에 대해서 좀 볼멘 소리를 내는 그 원천적인 문제를 갖다 아예 그냥 발본색은 해버리겠다는 그런 집중적인 뭐 한마디로 공시를 펴고 있는 거예요. 그건 대통령실 그냥 특히 국회 절대 뭐 입법 권력들 뭐 다 나섰죠. 심사위단체까지. 뭐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면서 그동안 이제 인지 기획 수사, 별건 수사를 통해 가지고 사실상 무고한 그런 많은 정치인들의 억울함도 양산시켰고 또 많은 국민들이 그 희생도 있었던 거 사실이에요. 그럴수록 이 검찰 개혁 부분은 이 국민적 공감과 동의 속에서 이루어지는 게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만의 방식의 검찰 개혁에 모든 국민들도 다 동의하고 특히 제1야당을 비롯한 야당도 무조건적으로 이거는 따라와야 된다. 이런 방식의 검찰 개혁은 나중에 이게 마무리되고 나더라도 그러니까 이제 하나 예를 들어봅시다. 작년 12.3 비상계엄이 발생했지만은 그러니까 공수처를 만들면은 문재인 정권 당시에 모든 게 만사 행통으로 다 해결되는 것처럼 해가지고 그 공수처에 올인을 했었어요. 그런 공수처가 막상 이제 12.3 비상계엄 같은 사태가 나니까 어떤 역할이 됐습니까? 정말 저게 별도의 그렇게 엄청난 국민의 헬스가 투입된 그런 조직에서 허둥지둥 되면서 제대로 된 수사도 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영장 청구 절차에서도 편수 뭐 꼼수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들.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이 워낙 잘못됐기 때문에 국민들은 넘어가 준 거예요. 그렇듯이 공수처 하나의 예를만 들어도 그런 건데 이게 78년을 유지해온 검찰의 이 수사 기능이라든지 공소 유지 기능 이런 부분을 갖다가 일정 부분 너무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그게 정치 권력화됐을 때 그게 문제라는 거지. 지금처럼 행정부 장관한테 행안부 장관 밑에 그냥 경찰 수사, 경찰 국수본 있죠. 여기다 검찰 조직의 중수청 들어가죠. 물론 공수처 조직은 별도지만은 이게 권력에 또 이런 경찰 권력의 수사 원함용은 그럼 어디서 견제가 될 거냐 이거요. 예? 여기에다가 지금 이제 검찰의 흔히 말하는 보안 수사 기능까지도 필요 없다. 이렇게 이제 민주당의 입장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갈 길은 험한데 지금 이제 검사들의 90%는 사실상 형사 사건을 전담하는 그런 검사들 아닙니까? 일부 정치 검사 행태를 그 사람들을 처벌해야 되는 거지. 본연적으로 대한민국 사법 체계와 이 검찰 기능이 이걸 일방적으로 민주당 잣대로만 손을 대고 그게 검찰 개혁이다 이렇게 포장해서는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든 검찰 개혁을 지금 하지 말자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 이번에 그 검사들이 어떻게 보기에는 과거 아까 말씀하셨처럼 과거에 비해서는 약간 소심하다 할까 소소한 이게 반란 항명 이렇게 했어요. 이게 배경을 좀 보니까 특검 주변하고 서초동 법조계 주변에서 이제 나오는 얘기가 그 전직 검사 출신들, 그러니까 이제 그 검찰에서 은퇴해서 나와서 이제 그 변호사 업무를 하고 있는 이제 검찰 출신들이 현재 검사들한테 굉장히 뭐라 그랬다는 거예요. 검사로서의 자부심도 기백도 없이 뭐 하는 거냐, 뭐 아무 소리도 못 하고 검찰청이 없어지는데 그러니까 이 특검에 있던 검사들이 이 약간의 그러니까 이 그 소소한 반란 비슷하게 항명 비슷하게 했던 거예요. 처음에 그
왜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과 대정부 측에 약간 톤다운이 된 게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아까 강훈식 비서실장도 그렇고 당의 여러 인사들도 그렇고 굉장히 강도 높게 그 조직적인 항명, 뭐 징계, 위법행위 이렇게 나오다가 정부 여당에서도 톤다운이 좀 얘기는 확인해 본 결과 이 해당 검사들도 진짜 그 끝까지 뭔가 항명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 이런 걸로 좀 보여진 것 같아요. 외부에서 자극을 하고 왜 가만히 있느냐 예, 이런 그러니까 의견들이 있다 보니까 나선 부분도 있다. 뭐 본인들은 어쩔 수 없이 이거라도 해야 된다 이런 상황들이 좀 있었던 배경이 있다고 좀 저 법조계 주변에서 좀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떤 그 전체적으로 흐름에 대한 예를 들면 검찰 조직을 없애는, 그러니까 해체되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반대 또는 이걸 다시 되돌리려고 하는 조직적인 항명 이런 차원은 아니다라는 게 현재까지 그 법무부나 또는 그 여당 내의 판단으로 지금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김성태 전 의원이 또 말씀하신 내용 중에 하나는 추석 전까지 이 일을 매듭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서둘러서 국민적인 동의 없이 너무 서둘러서 졸속으로 하게 된 것 아니냐. 또 그런 의견이 제2의 공수처 사태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하면 틀림없어요, 그냥. 근데 그러니까 오죽하면 이재명 대통령 이런 법률가 출신 대통령도 누구보다 검찰 조직에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사람이라고 본인이 자처하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도 세밀하게 이건 가다듬어서 다시 가야 된다. 그래서 속도 조절을 갖다가 이제 당부를 한 건데 그걸 집권당의 친정집의 당대표라는 사람이 자기 정치를 위해서 또 자기 당의 강성 지층의 어떤 그 기반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몰고 간다는 것은 저도 검찰개혁을 상당히 원하는 사람이지만 이런 방식의 진행은 동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김성태 대표님께서 민주당에 대해서 분리 정밀 타격을 지금 시도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근데 공수처 관련해서 제가 이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사실은 지난번 제가 그 법사위원으로 마지막에 있을 때 공수처 꽂아놓은 보릿자루 이렇게 계속 뭐라고 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거기에 되게 큰 그 문제는 구조적인 문제 지적하신 거에 대해서 저도 동의는 합니다만 실제로 윤석열 정부 때 규모를 너무 축소시켜놓고 지원도 안 하고 그래서 공수처장이 국회 오면 예산 좀 못 해달라고 그 얘기하지 수사를 어떻게 해달라는 말도 안 해요. 그러니까 심각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너무 방치해서 생긴 문제도 있다는 점은 국민 여러분께서 좀 아셔야 될 것 같고 사실 우리가 드레스 코드를 처벌할 수는 없잖아요. 그 드레스 코드가 무슨 항명이다 이렇게 규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강훈식 비서실장은 여기저기서 지금 검찰 내 분위기를 이제 들어보니 이거 좀 조직적으로 하는 것 같다. 그리고 우리 홍익표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직 검찰들 자기들이 잘못해놓고 후배들한테 왜 똑바로 저항도 안 해보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되게 무책임한 선배들도 있는 모양이고요.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에서 일정하게 좀 움직임들은 있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집단으로 사표를 내려고 한다거나 업무를 해태한다거나 일종의 사보타주를 한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지는 않으니까 저는 일종의 항의다. 항의인 거는 저는 내용상으로 사실상 항의가 맞다고 보는데 그거를 처벌하거나 항명으로까지 읽어서 상황을 더 악화시켜 갈 필요는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저는 차제에 개혁을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아까 홍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그동안의 그 정치 관련 사건에 있어서 표적 기획이라든지 별건 수사라든지 과잉 수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정치인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게 민주당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국민의힘이 또 야당일 때는 국민의힘에도 그런 비극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이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솔직하게 얘기해 보자고요. 그렇게 해서 또 잘 나가던 검사들이 각자 자기 민주당에서 잘 나갔던 사람 민주당에 지금 국회의원으로 들어와 있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수사, 기소는 분리하는 것이 전 세계적인 보편 룰이고요. 그게 우리가 안 돼 있었지만 지금 어쨌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보안 수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유예 기간을 두고 고민을 많이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런데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게 그거거든요. 검찰의 수사와 기소도 분리해야 되지만 권력이 검찰에 대해서 뭔가 개입을 하려고 하는 거를 차단시키는 게 진정한 개혁의 완성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려면 검찰의 중립과 독립이 유지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왜 검찰이 특정 정당이 권력을 잡으면 거기 줄을 서느냐고요. 그걸 막으려면 결국은 권력의 검찰에 대한 인사권이라든지 예산권에 대해서 모종의 조처가 있어야 돼요. 그건 지금 기득권을 가진 민주당 권력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검찰 개혁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건 안 하고 검찰 수사와 기소만 분리하고 또 만약에 제가 검찰이라면 너 여태까지는 검사였는데 앞으로 공소관으로 부를 거야. 아니면 너 수사관 할래? 이러면은 우리 한국에서 자기 신분이라든지 정체성에 대해서 얼마나 예민합니까? 어쨌든 군은 군대로 검은 검대로 자기 일을 잘하도록 사기를 북돋으면서 스스로 자제하는 그런 문화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그런 식의 일련의 개혁이라는 거 마치 또 좌표 찍어갖고 이게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자. 저는 잘 되길 바라요. 예. 그런데 그 전제가 권력이 내려놔야 돼요. 권력이 기득권을 내려놔야 됩니다. 예. 뭐 그 말씀은 뭐 예. 전적으로 뭐 저도 동의합니다. 과거 역사적으로 보면 검찰 출신들 소위 검사들의 정치권 진입이 굉장히 많았죠. 다른 직역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들어왔고 여야를 가리지 않고 있었고요. 물론 뭐 그 중에선 좋은 분들도 있습니다만 뭐 다 퉁쳐서 다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검사 출신들의 정치권 진입이 과잉돼 있던 것도 사실이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좀 저희가 제도적으로 앞으로 이 정치권하고의 어떤 그 불필요한 연결고리나 학연, 인맥, 혈연으로 이어지는 그런 것들은 좀 차단하려고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만 아까 저 김성태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민주당도 이번에 정청래 대표하고 당정 협의를 해서 저희가 이게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라 검경 수사권 분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검토했었고 만들었던 그림입니다. 그래서 다만 추석 전에는 큰 그림을 그려놓고 아주 디테일한 부분에들은 그 검경 수사권의 조정이라든지 또는 인력 배정 문제, 또 예산 문제 등등은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유예된 1년 기간 동안 저희가 차질 없게 잘 준비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뭐 일부 강경파의 의견에 따라서 또 당대표가 자신의 정치적 목적 때문에 뭐 졸속으로 추석 전에 했다 이렇게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다행히 오늘 패널 분들 중에는 검사 출신이 없으셔서 만약에 계셨으면 좀 뜨끔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구성 잘했어요. 여기에 검사 개혁 넣으면 논쟁이 안 돼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국은 이제 권력이 개입하는 것을 이제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한 어떤 제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일 텐데요. 지금 이제 개혁안에서 나온 것은 검찰청이 폐지되는 대신 이제 중수청을 세우게 되고 또 중수청은 이제 행안부, 행정안전부 산하에 이제 경찰과 중수청이 공존하게 되는 건데 어떻습니까? 이 정치적인 어떤 수사기관의 정치적인 중립성이나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라고 또 생각을 하십니까?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사 시절인가요? 그런 얘기 했다는 거 아니에요? 죄가 있든 없든 일단 이 사법 전문가들 집단인 검찰에 오게 되면 인생이 바뀔 거다. 탈탈 털릴 거다 이런 얘기죠. 그런 비일비재한 사례가 많은데 최근에 저희 당 의원입니다만 기동민 전 의원의 경우 무죄 받았어요. 무죄 받았는데 검찰이 4년인가를 그 사건을 가지고 수사를 하는지 마는지 캐비넷에서 넣었다가 다시 꺼내왔는지 모르겠는데 기간이 끝나는 날 직전 하루 전날 느닷없이 기소해버리고 재판이 이렇게 갑니다. 근데 1심에서 무죄를 받았어요. 예. 항소할 겁니다, 아마. 항소하고 또 대법원도 가고 이런 절차대로 하게 되면 거의 한 10년 동안 아무 죄 없는 사람이 시달리게 돼요. 그래서 뭐 변호사 사서 법률 대응해야 되니까 돈은 돈대로 명예는 명예대로 꺾이고요. 건강은 건강대로 다 잃는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일반 국민들이 무슨 그런 일을 겪겠냐고 얘기하실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누구든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다들 알고 있는 만큼 저는 반드시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응했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오히려 저는 검찰이 수사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사부터 기소까지 싹 다 끌고 가면 자기들은 뭐 무죄를 받든 뭐가 됐든 아무 피해 안 보니까 권력에 의해서 표적이 된 그 사람, 그 세력에 대해서 얼마든지 괴롭히고 패가망신시킬 수 있다. 이게 확인되는 거예요. 예. 근데 이걸 분리시켜 놓은 것만으로도 우리 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권력에 의해서 권력이 개가 되는
권력의 사냥개가 되어서 무고한 사람을 물어뜯는 그런 일들은 없게 되게 만드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데 저는 일부 전진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단순히 이게 수사 기소를 분리하는 거 끝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나가서 보면 권력을 가진 사람이 예전에는 한 사람한테 얘기하면 검찰총장한테 얘기하면 천 몇백 명의 검사가 아주 그냥 일사불란하게 움직여가지고 탈탈 털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게 되는 상황으로 구조적으로 가는 것도 매우 중요한 말씀하신 그 권력으로부터의 검찰 독립 그리고 수사 독립이라고 하는 측면에 일부 전진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처음부터 이 검찰 개혁의 본질은 이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일 건데 문재인 정부 시절 그러니까 민주당이 또 갑작스럽게 정권을 잡고 난 뒤에 그 이제 이 검찰 조직이 쉽게 말하면은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전직 대통령 2사람 날리고 그 수많은 공직자들 뭐 1000명 가까운 수사하면서 심지어 5명이나 아까운 그 목숨을 앗아갈 정도로 정말 가한 수사를 했거든요. 그 가한 수사의 쉽게 말하면 주인공들이 검찰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사냥개 역할을 확실히 열심히 하니까 어느 날 수소 기소 분리라는 게 쏙 들어가 버렸어. 그리고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정리가 돼 버렸잖아요. 기억하시죠, 그죠? 예. 그렇게 해서 이 검찰 개혁은 그냥 저는 물 건너 가는구나. 이 본질이 이렇게 자신들이 정권 잡으니까 자신들에게 맹종하는 그런 총선스러운 충견이 되니까 또 검찰 개혁은 저렇게 또 끝나는구나. 이렇게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게 검경 수사권 조정이에요. 예. 그러면 앞으로 이제 이 검찰 개혁에 따라서 흔히 말하는 중대범죄 수사 기능은 지금 현재 검찰에서도 중수청으로 해가지고 또 다시 행안부로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럼 경찰의 국수본 기능과 이 검찰의 이 중수청 기능이 앞으로 이제 이 중복 내지 오남용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엄청난 충돌이 생겨요. 그러면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가지고 검찰이 그러니까 다시 윤석열 정부에서 다시 그 수사권을 좀 일부 복원을 시켰습니다만은 분명히 수사 기능은 경찰, 특히 경찰 조직에서도 중요 수사 부분은 국수본에서 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또 중수청이라는 조직을 새롭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다 심도 깊게 국민적 그 이해와 동의를 구하면서 여야 간에 이렇게 정치적 좋은 결과물로 검찰 개혁을 가져가야 되는데 자신들에게 정치적 입맛에 맞을 때는 그냥 이렇게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미명으로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그렇듯이 앞으로도 저는 이 검찰 개혁 부분이 이런 섣부른 추습 밥상에 올리는 밥상식으로 이렇게 정부 조직법 개정해가지고 이렇게 가는 부분은 정말 이거는 미완을 위한 어떤 검찰 개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속도 조절을 통해 가지고 정치적으로 정말 깊은 고민을 하고 이걸 가져가자 이 이야기입니다. 그 속도 조절을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을 많이 생각해 봤어요. 그러니까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되 지금 이제 예를 든다면 특검 수사라는데 검찰을 자꾸 이제 그 동원하잖아요. 이유가 뭐겠어요? 그나마 수사를 잘 하니까 동원이 되는 걸 거거든요. 나름대로 쌓아온 어떤 그런 경험치라든지 기교라든지 기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중수청을 행안부에 하면서 물론 이제 검사 출신이 가는 사람도 있겠으나 이걸 경찰이 새로 이 미션을 받는다 그랬을 때 이러한 어떤 기법이라든지 경험치라든지 그런 능숙한 그런 일머리가 하루아침에 생기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까 왜 그 말씀 하셨잖아요. 공수처를 윤석열 정권이 더 줄여놨다 그랬는데 왜 검사들이 공수처에 안 가겠어요? 실력 있는 사람이 안 가니까 공수처가 더 악순환을 겪었던 측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내가 이런 정도의 역량이 있는데 중수청이라든지 공수처라든지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무엇인가도 생각하는 것이 정책을 입안하고 수행하는 사람들의 능력치와 비례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 유예 기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그 검찰의 독립을 말씀드릴 때 그 독립은 인사와 예산 이거를 권력이 쥐고 있으면 독립이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한마디 더 첨언하고 싶었어요. 예, 이 주제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홍 예. 전 대표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아까 그 검경 수사권 조정 있지 않습니까? 저는 윤석열 당시 대통령과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기억을 하시겠지만 그때 박병석 의장이 등이라는 한 글자를 넣으면서 등이
다른 별도의 6개 중대, 그러니까 선거, 부패 등 6개 범죄 이외에 다른 거를 하라는 의미가 아니다라는 거를 장황하게 입법 취지를 설명을 했어요. 본회의장에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등이라는 이유로 갖다가 할 수 있다고 해석을 해가지고 하면서 지금의 사태, 그러니까 아예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안 되겠구나. 아예 그 수사권을 완전히 없앨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간 거는 제가 보기엔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책임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두 번째, 저는 아까 우리 앵커께서 지적해 주신 문제인데요. 새로 만들어지는 이제 중수청에 대한 사실은 걱정도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국형 FBI인데 미국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FBI 후보국장 시절에 FBI가 얼마나 많은 전횡과 정보력 독점에 따른 또 폐해가 이 권력기관이 된 경험이 미국에서 있었거든요. 그 이후에 미국도 대대적인 혁신과 수술을 해가지고 FBI를 권력기관을 힘을 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걱정스러운 거는 권력이라는 것이 없어지지 않더라고요. 권력이라는 거는 어딘가에서 권력을 빼면 그 권력이 유령처럼 또 다니다가 딴 어딘가에 또 정착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중수청이 새로운 권력기관이 되지 않게 하려면 우리가 세심한 노력이 필요한데 특히 제가 그때 행안위 하면서 경찰 개혁할 때 굉장히 중요했던 것은 정보경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권력이 어디서 나오냐? 이 정보력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 경찰 또는 중수청의 정보 수집과 관련된 내용을 어떻게 민주적으로 통제할 거냐 하는 문제의 핵심이라고 보고 두 번째는 지금 현재 경찰위원회도 있고 이제 앞으로 중수청이 만들어지면 국가수사위원회도 둬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 민간기구, 그러니까 이 정부 사람만 구성된 게 아니라 이 민간인으로 구성된 민간 전문가죠. 이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중수청과 경찰청을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좀 줘야 됩니다. 이 문제는 많은 분들이 그 법학 그 로스쿨 교수님들이 제안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정권마다 경찰에 대한 권한, 그러니까 장악을 놓고 싶지 않으니까 국수위나 경찰위원회에다가 힘을 안 주려고 하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이번에는 확실하게 개혁을 해서 그 견제와 통제 장치를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권력으로부터 영향력 받지 않는 독립적인 수사기관을 되는데 저희들도 역할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78년 만에 폐지가 된 검찰청 이야기 주제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이야기 나눠보고요. 자, 이번에는 또 72년 만에 폐지가 공식화된 게 있습니다. 이 검찰청 폐지 결정이 확정된 지난달 30일이었죠. 또 여당과 정부에서는 배임죄 폐지도 공식화에 나섰습니다. 자, 형법상 배임죄 폐지 하겠다고 이제 나선 건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형법상 배임죄 폐지되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찬성과 반대 어느 쪽이십니까? 저는 이제 배임죄 부분에 대해서 과거부터 갱년계의 목소리는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배임죄 법의를 갖다 너무 가대하게 확대해가지고 법의 잣대로 이게 그것도 인위적으로 판단하는 그런 부분이 너무 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 배임죄 부분을 좀 조정하는 부분은 전 맞다고 보는데 문제는 이걸 이제 상법 개정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기업들이 이제 기업의 투명성 강화라든지 또 소액 주주들의 권리를 또 강화하는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상법 개정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럼 상법 개정이 이루어졌으니까 그 완화책으로 이제 배임죄도 이제 완화시키는 그런 측면에서 이게 처음부터 예견되고 그렇게 논의가 됐던 뭐한 건데 이 배임죄라는 게 그렇게 배임죄가 만일 갖다 법이 완성이 돼 버리면은 그 법에 의해서 면소 혜택은 가장 1호적으로 그동안 이제 이 배임죄 부분의 가장 중심으로 정치적 가장 큰 위기에 있었던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그런 면소 법안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국민적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이렇게 절대 입법 권력이 민주당 손에 있으니까 이 배임죄 부분도 이렇게 해서 개정을 해서 결론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적 리스크를 이렇게 털고 가는구나. 이렇게 국민적 의혹이나 그 문제를 야당이 이렇게 문제 제기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민주당이 어떻게 이제 답을 할 것이냐. 그걸 한번 좀 기대하고 있죠.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고 문재인 정부 말기에 제가 이제 정책위의장을 한 경험이 있는데요. 그 당시에도 그리고 또 이후에 제가 원내대표 할 때도 계속 노력을 했던 거는
경제계에 대한 형사처벌은 최소화하고 이거를 민사상 책임, 경제적 책임을 묻는 쪽으로 우리 그 사법 시스템을 좀 바꿔야 된다라는 생각은 계속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의견 수렴도 했었고 기재부로부터 그런 것을 원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형벌을 폐지하고 형사적 처벌을 폐지하고 경제범죄를 가중하는 것으로 어떤 게 대표적인 거냐 해서 법안 리스트도 제가 받은 적이 있어요. 저는 배임죄 폐지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 찬성하지만 매우 신중하게 가야 된다.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형사적 처벌은 면하지만 민사적 처벌은 굉장히 강력합니다. 예. 회사나 주주에게 어떤 의도적인 고의로 손실을 끼쳤을 때에는 징벌적 손해배상 등과 관련된 아주 그 막대한 그 민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 거의 패가망신할 정도의 그게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민사적 책임이 아직 취약합니다. 저는 배임죄를 당장 없애는 것보다 배임죄를 없앨 때 그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대체할 수 있는 민사상의 책임을 엄하게 물을 수 있는 법안을 같이 해서 함께 처리하는 것이 어떤 그 배임죄 형사적 처벌에 대한 배임죄를 없애는 것에 대한 그 사법적 공백을 최소화하는 것 아니겠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전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아까 우리 78년 된 검찰청 관련해 가지고선 이제 얘기를 하고 지금 72년 됐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조항이 72년이나 그 유지하는 데에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배임죄를 폐지한다 하더라도 많은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오히려 민주당의 지금 홍 대표께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신중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배임죄에 대한 그런 어떤 논리적인 그 찬반을 떠나서 이게 이제 정치의 한 영역이 됐지 않습니까? 아까 김성태 대표가 지적하신 대로 결국은 이재명 천동설, 즉 이재명 대통령을 어떤 식으로든 면소해주기 위해서 지금 배임죄 폐지뿐만 아니라 무슨 사심죄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민주당 내에서 하니까 그것이 야당뿐만 아니라 국민적 의혹도 굉장히 커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비즈니스를 좀 원활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배임죄를 없앤다라는 취지가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취지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이재명 면소를 위한 이 폐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그런 인식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형법상 배임죄는 그대로 놔두고 그다음에 이제 그 상법상 특별 배임죄만 폐지하는 것이 어떠냐. 이것도 제가 볼 때는 편법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좀 더 그 많은 토론과 그다음에 야당은 설득시키지 못하더라도 국민 과반수가 이게 단순히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배임죄 폐지가 아니라는 그런 어떤 납득을 시키는 일련의 과정은 필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예, 정전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어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이 형법상 배임죄 폐지하려는 이 움직임 자체가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백현동 비리 의혹 관련된 범죄가 사실상 이제 업무상 배임죄인데 그거 없애자고 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이제 공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희가 그런 것이 아니냐.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이야기를 하실 수 있을까요? 그 기분 탓이죠. 예. 본인들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시는 거고. 배임죄와 관련해서는 홍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랫동안 얘기가 돼 있었고요. 제가 아는 기업인들도 억울해 죽으려고 하는 사람이 정말 많았어요. 예. 그 국민 여러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국가보안법 악법이다 이렇게 동의하시는 분들 꽤 많을 텐데요. 국가보안법 왜 악법이라고 그래요? 국가의 안보를 위해서 필요한 법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광범위하고 추상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적 표현물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책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학문적으로 연구를 위한 건지 아니면 뭔가 국가 전복을 위해서 가지고 있는지 누가 판단을 해요? 검사가 판단을 해요. 수사기관이 판단을 해요. 권력자가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책 몇 권 가지고 있는 걸로 감옥 살아야 되는 사람들 그거 가지고 엮여가지고 심지어는 사형 선고 받아가지고 집행돼서 돌아오지 못한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있는 법은 폐지하거나 조정하거나 해야 되는 거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배임과 관련해서 지금 이제 올라왔어요. 저 이제 디테일하게 아마 요거 들여다보고 논쟁하고 이제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역시
너무 추상적이고 광범해서 이게 의도적이고 아주 기획적인 이런 일을 저질렀으면 제가 볼 때 그거 명백한 거는 아마 뭐 횡령으로 하든 다른 범죄 조항으로 처벌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근데 이게 지금 그런 의도가 있다라고 하는 수사기관의 의심과 의도를 가지고 처벌하려고 그래버리니까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이 많고 심지어는 기업 운영에 있어서 그 혁신적이거나 과감한 투자를 못하게 한다거나 이런 부작용들을 낳는 것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비유가 조금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배임죄 같은 경우는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자기가 재산상에 내지는 타인이 재산상에 손해를 봤다라는 그 전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배임죄를 폐지하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에 그 경기지사 시절에 대장동이라든지 백현동이라든지 그걸 보면 뭐 성남시의 어떤 이익을 침해했다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 자체가 정치적으로 논란이 된다면, 그리고 배임죄 폐지가 우리가 이제 상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라면은 그 논란을 불식시켜주면서 설득력을 높일 수 있는 몇 가지 대안을 국민의힘이 몇몇 정치인들이 지금 제시하고 있거든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는 김도읍 의원이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그렇다면 법 시행 이전의 행위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전제를 달아라.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래야 더 설득력이 높아지지 않겠어요. 지금 딱 배임죄만 갖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 뭐 여러 가지 면소 얘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대법원에서 끝난 게 아니라 또 4심제 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이 추석밥상에 상당히 많은 억측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제가 한 말씀 드리면은 이게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 기업을 옥죄는 이 배임죄가 지금까지 너무 대상이 넓고 또 요건이 추상적으로 이렇게 갔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걸 손질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과거에도 쭉 있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가장 강경하게 사실상 반대의 입장을 채운 것은 민주당이었어요. 이걸 국민의 입장에서는 대로 보수 진영에서는 이렇게 배임죄 부분을 좀 완화하고 제한적으로 가자 이렇게 요구를 안 했고 실질적으로 그런 법안 개정 시도 요력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그렇게 민주당 주도로 상법 개정하고 노란봉투법이라든지 중대재해법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상당히 기업하기 더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옥조하면서 그러면은 그때부터도 처음부터 이 기업들이 이렇게 노동자들의 어떤 그런 건강권이라든지 생명 보호를 위한 이런 안전재해 문제 이런 부분은 앞으로 강화하면서도 그 대신 기업의 그동안 기업 경영 활동에 이렇게 큰 부담으로 여겨졌던 이 배임 부분은 이렇게 좀 제한하고 이렇게 완화시켜 나가는 그런 법 개정이 함께 이루어지겠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건데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게 좀 고도의 국정 운영 기술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야당이라고 해서 이 법안이 민주당이 이거 어느 날 갑자기 배임죄 이걸 완화하자. 이게 언제부터 민주당이 이렇게 기업을 걱정하고 기업을 위한 어떤 이런 법 제도 개선에 이렇게 발걷어 붙이고 나섰나. 저부터도 이상하게 생각했어. 이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오래됐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업 걱정하는 제가 아까 그래서 고도의 국정운영 기술이라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이 법에 그러면 실질적인 가장 큰 수혜자가 누가 될 것인가? 물론 기업의 경영주들이 가장 큰 혜택을 보겠지만은 그보다 더 앞서서 이 법 때문에 가장 정치적 고민과 어려움을 겪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 법을 통해서 면소 혜택을 보겠구나. 그 생각을 저도 하게 됐어요. 저는 이 부분은 앞으로 아까 우리 정호김 의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단서 조항을 들어가지고 그렇게 법 개정할 용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이게 지금 국민의힘 인사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법조계 인사들도 그러한 제안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나라가 굉장히 과잉 형사처벌이 많아요. 그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과잉 형사처벌이 사실 그 검찰의 일종의 특권을 강화시키는 수단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특수부 검사들이 대기업 사건을 수사하면서 나중에 그걸 빌미로 퇴임하고 나서 대기업의 자문 변호사로 들어간다든지 이런 식의 그 거래도 이루어지는 경우가 빈번했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 검찰 개혁 차원도 그렇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형사처벌이 있는 게 주 52시간 같은 경우 외국에는 형사처벌은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지금 형사처벌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도리어
그 과태료나 경제 처벌을 강화해서 주 52시간을 지키는 게 차라리 이득이다, 경제적으로 이득이다라고 해서 경제적 동기로 기업들이 바뀌게 하는 것이 민주당이 지금 그 선택하고 싶었던 방식이었어요. 그게 그 반기업이 아니라 우리가 기업이 일할 수 있는데 불필요한 형사처벌은 좀 그 삭제하되 다만 그 행위에 대해서는 경제적 책임은 엄중하게 묻자 이런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배임이라는 것은 배임죄가 없어진다고 배임 행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근데 과거 그 아시다시피 그 IMF 당시에 우리 경제 관료들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경제수석에 했던 김인호 경제수석도 그렇고 또 강경식 그 당시 재경부 장관 이런 분들이 다 배임죄 처벌을 다 그 직권남용이나 배임죄에 다 무죄 받았습니다. 형사 처벌을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정책 과정에 대해서 배임죄를 물었지만 실제로 처벌받은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저는 아까 자꾸 이재명 대통령 얘기하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무슨 민간 기업에 있으면서 배임죄를 저질렀으면 모르겠는데 성남시장 하면서 그 관련된 배임죄로 그 검찰이 기소했기 때문에 저는 이거 유죄 나올 확률이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측면에서 물론 이거는 그 법원이 판단할 문제니까 제가 함부로 얘기하긴 그렇지만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 때문에 배임죄를 굳이 없애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배임죄 아까 얘기한 대로 배임죄는 형사적으로는 없어진다 하더라도 이 상법이나 민사상으로는 배임죄에 대한 책임을 엄하게 물을 수 있게 해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실제로 그 자기 개인의 어떤 그 오너 일가 그다음에 그 CEO의 개인적인 일탈로 인해서 분명히 명백하게 회사와 주주에 손해가 있음을 인지하면서도 그런 행위를 했을 때 처벌 규정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징벌적 손해배상 정도를 물을 수 있는 오너와 CEO들한테 물을 수 있는 장치를 만들면서 형법상의 그 배임죄를 폐지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는 앞으로 이 법이 폐지 개정안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걸 이렇게 넣어가지고 적용하면 되는데 그게 이제 면소 처분에 대한 별도 조항 필요하다라는 주장이 이제 또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도 진짜 한동훈식 법률 편의주의 아니에요? 아니 없어진 법 때문에 처벌받는 게 이재명 대통령 한 명이라면 모르겠는데 이 배임죄를 폐지해가지고 관련된 재판이라든지 사건 수사로부터 어쨌든 노연하게 되는 분들 경제인들이 꽤 많을걸요. 그래서 그분들은 그러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없어진 법 때문에 없어진 법이 나를 옥죄는구나.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여러 가지 또 사회적 논란, 법률적 논란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이제 너무 머릿속에 국민의힘 분들 머릿속에 막 이재명만 이렇게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 좋아요. 우리 좀 이렇게 더 건설적인 미래지향적으로 이 했으면 법도 좋겠어요. 민주당이 아무리 뭐 절대 의사를 가졌다 하더라도 일방통행식으로 하지 말라 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업 범죄에 대한 그런 행사 처벌 이런 공백이 이제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 그걸 어떻게 이제 보완해낼 건지 이런 게 충분하게 정치적 논의가 이걸 법률가적인 어떤 판단만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배임죄 부분도 이게 뭐 정당법이나 국회법처럼 엄청나게 이것도 참 손대면은 디테일하게 해야 된다고 정말 봅니다. 복잡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혼자서 결정하지 마라 이런 거예요. 그 선의가 민주당 방식의 선의가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법의 폐지를 하는 기본 방향을 잡되 관련된 대체 입법, 그다음에 그 부작용이 폐지 시 어떤 부작용들에 대해서도 검토해서 저는 한 1년 정도 법안 논의하고 하면 충분히 저는 현장의 그 의견 수렴하고 또는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도 수렴하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아요. 이 정도면은 여야간에 난 충분하게 협의가 될 것 같아요. 중대한 합의가 이루어졌군요. 그러니까 사법적 공백도 없애고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이 지나치게 이재명 대통령을 의식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역발상으로 보면 지금 두 분도 의식하고 계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죄 나올 확률도 거의 없고 그런 상황에서 기업의 그 비즈니스를 좀 원활하게 해주는 한 차원으로서 이제 배임죄를 폐지하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그리고 사법 공백을 막기 위해서 이게 단순히 한동훈 전 대표만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법조계에서 결국 현행 헌법이라든지 형사소송법이 범죄를 저지른 뒤 법률이 바뀌잖아요. 그러면은 이 새 법을 따르게 되고 기존 사건은 유무죄 판단 없이 소송이 그냥 끝나는 거랍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부칙을 만들어가지고 기업 범죄에 대한 형사사법의 공백은 없애되
이것이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서는 배임죄 폐지 개정안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부칙을 만드는 것으로서 이걸 하자 하는 근데- 것이 지금 법조계 제 의견이라기보단 법조계의 다수론이라는. 그래서 저도 알아봤어요. 그걸 알아봤더니 그거야말로 그 위헌 여부가 거의 제시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법이 시대에 따라서 해당 법을 폐지하거나 그 법의 실효적 그 어떤 효과가 떨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을 폐지했는데 그 없어진 법으로 처벌을 계속하겠다는 거는 그게 우리 헌법 정신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아마 당연히 이게 위헌 시비가 벌어질 거고 헌법재판소에 가고 제가 보기에는 헌법재판소 가면 그 100% 제가 보기에 위헌 판정 날 거예요. 그게 이 배임죄 하나 가지고도 행법상 판단이 있고 그리고 상법상의 또 판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판단할 사안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러니까 당정 간의 협의를 통해서 배임죄 이 폐지 요건을 갖다가 어느 정도까지 손댈 건지 그 패를 갖다가 국민들도 읽고 또 야당인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당들도 제대로 읽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 지금까지 배임죄 적용 범위가 너무 가대해가지고 기업들에게 엄청난 이게 경영상의 문제였다. 그러니까 어느 선까지 해보자. 이렇게 돼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공감. 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 우리하고 좀 달라서 미국은 되게 이제 그 네거티브 규정이잖아요. 우리 같은 경우 포지티브 규정이기 때문에 문제가 많은 거예요, 법령에서.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이 시청자들한테 좀 설명하면 우리 같은 경우는 할 수 있다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규정되지 않은 것들은 법적 해석의 여지에 남아 있는 거예요. 반면에 미국이나 영국 같은 법률은 할 수 없다로 돼 있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 외에는 다 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배임죄 같은 경우, 그러니까 유사한 배임의 형태를 물을 수 있을 때 그 적시된 법에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던 행위가 있다면 그건 반드시 법적 처벌을 받지만 거기에 적시되어 있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처벌을 받지 않는 거죠. 법 체계의 구성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아무튼 민주당이 그 관련해가지고 그런 타협안을 받아들이고 나중에 위헌 여부를 오히려 확인받는 그런 절차를 진행한다면 불필요한 정치적 오해로부터 자유로워질 수는 있겠습니다. 예, 그럼 이 대목에서 네 분께 또 이런 질문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배임죄도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는 쪽으로 지금 결정이 돼 있는 상황에서 하지만 대안이 충분히 마련돼 있지 않고요. 또 마찬가지로 검찰청 폐지, 앞서 저희가 또 이야기 나눠봤던 검찰청 폐지 문제도 이제 1년간의 어떤 유예 기간이 남아 있다고는 하지만 과연 또 그것에 대한 충분한 대안이 있느냐. 그래서 이제 입법 공백이라는 지적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 그렇다 그러면 여의도에서 지금 국회 입법 활동에서 어떤 좀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닌가, 또 그런 지적도 나올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회 입법처에서 이제 민주당이 이렇게 주도하는 이런 법 개정안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우려를 현실적으로 이제 검토하고 이제 전문위원 이제 검토안으로 이렇게 내지만은 그 정도 가지고 지금 현재 이걸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78년 만에 해체되는 이 검찰청이라는 이 조직을 이걸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언제 어느 곳에서 헌법학자고 행사법학자고 누구도 감당을 못할 정도로 이게 문제가 터져 나온다는 거거든요. 이걸 그러니까 그걸 범위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좀 상당히 이재명 대통령이나 그 판단이 맞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도 막상 대통령 되고 난 이후에 검찰 개혁을 통해서 이제 검찰청을 해체하는데 그러면 이 수사권이 그러면 한쪽에 너무 집중됨으로써 거기서 발생하는 오남용의 문제 이걸 어떻게 견제할 것이며 이런 게 이제 앞으로 그러면 자 공소 유지를 그러면 결국은 경찰이 그러니까 중수청이 국수본이 수사한 내용을 결국은 공소 유지는 또 공소청에서 기존 검찰 기능이 해야 되잖아요. 그럼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어떻게 해줘야 이게 아구가 손발이 잘 맞아가지고 이 공사 유지가 재판정에서 돼서 그래서 범죄자들 처벌이 이루어지게 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민주당이 속 시원하게 이게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문제예요. 저는 오늘 김성태 원내대표님께서 누누이 강조하시는 어쨌든 민주당이 입법 과정에서 조금 더 자기들 주장만 하지 말고 이렇게 여러 전문가들과 야당의 의견까지 받아들이라고 하는 말씀에는 100% 공감을 하고요. 또 그러나 이제 굳이 이재명 대통령과 당 지도부를 이렇게 분리해서 자꾸 얘기하시려고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또 약간 이제 견제하면서 말씀을 듣고 있고요.
저는 이제 민주당의 이제 국회의원이었던 사람으로서 뭐 기억에 남는 아차 내가 그때 찬성표를 던진 게 약간 내가 더 깊이 고민을 못했던 거구나라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른바 타다금지법이었습니다. 저희는 그때는 기억들 하시겠습니다만은 택시 종사하시는 노동자분들이 분신을 하시고 이러면서 엄청 격앙되어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부담을 느끼죠. 기존의 사업자와 또 기존의 시장 진입을 막는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혁신을 가로막고 있다 보기보다는 엄청난 생존권의 문제로 이분들이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이 타다금지법과 관련해서 찬성표를 던졌던 거거든요. 근데 뒤에 이제 생각을 해보면 깊이 고민하지 못한 채로 가져와서 업계에서도 그렇고 또 혁신 주체들, 경제에서 있는 혁신 주체들에게서도 상당한 좌절감을 준 사건으로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반성도 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반성도 하고 그랬는데 입법 과정에서 우리가 생각했었던 것과는 다른 효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김성태 대표님 말씀하시는 게 100%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습니까?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지혜를 모으고 또 정부와 관련 시장에 관련 뭐 주체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만 놓치는 게 있겠죠. 그러니까 더 디테일하게 들여다봐야 되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이 경찰청 폐지 이후에 이 디테일함을 어떻게 가져가려고 하는지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요. 동시에 이 배임죄와 관련해서도 우리가 선한 의지를 가지고 시작을 했지만 막상 야당에서는 이거 뭐 자기들만을 위한 뭐 이런 거 아니야? 누구를 살리기 위한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순간 그 선이 또 날아가고 입법 과정도 다 엉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잘 논의하고 디테일에서 밀리지 않도록 디테일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정부 여당, 특히 이제 민주당이 여당으로서 이 부분을 잘 이끌어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감합니다. 김성태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입법 공백을 최소화하려면은 모든 문제에 대해서 검토 끝난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맞죠. 원론적으로 저는 기본적으로 지적에 동의합니다. 다만 검찰 개혁이라는 게 저희가 그때 문재인 정부 때를 경험하면서 느꼈던 거는 이게 워낙 강한 권력 기관이기 때문에 정권 초기에 속도를 못 내면 시간이 지나면 이게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진 것을 저희들이 경험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절충을 한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당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일단 큰 틀에서 검찰 조직을 공소청으로, 그러니까 기소를 전담하는 기구로 전환하고 그 정부 조직을 해놓고 그거에 따른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세부안을 만들어서 1년 안에 공백을 없애자. 그러니까 공백이 발생하지 않게. 왜냐하면 지금 검찰이 당장 없어진 게 아니라 내년 9월까지 현재 시스템이 가기 때문에 입법 공백이 발생한 건 아닙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저는 입법 공백 없이 그 안에, 그러니까 1년 안에 잘 이 보안 장치를 그다음에 관련된 권한과 책임을 조정을 한다면 저는 입법 공백이 발생하지 않을 거로 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반면에 이제 배임죄와 관련된 이 형사처벌은 좀 다르죠. 그러니까 법을 덜컹 없애버리면 공백이 생기죠. 그래서 저는 형사처벌에 관련된 배임죄를 없애려고 할 때는 그것을 보완하는 다른 입법들까지 함께 고민해서 폐지와 새로운 법을 만드는 것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입법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검찰청 폐지 이야기로 다시 조금 논의가 돌아가기도 해서 아까 제가 꼭 한번 좀 다루고 싶은 부분이었는데 빼놓고 못한 게 있었거든요. 다시 한번 짧게 한번, 아쉽게도 지금 시간이 많이 남지는 않았는데 이 부분도 논의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검찰청 폐지가 결정됐던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검사의 기계적인 항소 상고 관행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이 있다. 이 관행은 좀 없애야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기계적인 항소나 상고를 그냥 방치를 해왔는데 이에 대한 규정을 고칠 예정이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생각하십니까? 1심 같은 경우는 미국 같은 경우에서 1심 결정이 오랫동안 이제 수사 내용이라든지 또 재판 과정에서 또 주장된 내용들, 뭐 증거 정황 이런 것들이 참 오랫동안 이게 판결 과정에서 반영이 돼요. 예. 그렇게 해서 내려진 1심 판결이 이루어지고 나면은 항소심이라는 게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상 1심이 정말 충분하게 심리하고 또 그런 결과를 가지고 판결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적인, 그러니까 특히 검사들은 뭐 그냥 재판에서 지고 나면은 자신들이 뭐 수사가 미비했거나 또 너무 가압적이고 일방적인 어떤 그런 자신들의 법 적용 그 행태에 대해서 문제점을 개선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생각보다는 항소를 통해 가지고 또 상고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끝까지 가버리면은 참 힘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게 그냥 지쳐버리고 그냥 자빠지는 거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이재명 대통령이 지적한 부분은 좀 공감대가 있어요. 예. 그렇지만 이걸 이제 그렇다고 해서 검찰청 폐지를, 검찰 조직을 검찰 개혁이라는 미명에 검찰 조직을 폐지하는 그런 관점에서 이걸 같이 연결시키는 것은 그건 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너무 쉽게 범죄자를 그러면요. 그냥 용서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양산될 수도 지적도 있는 거예요. 또 나오지 그래서 않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형사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대통령의 관심이 높다라는 생각과 함께 이거는 지금 2심제로 웬만하면 하자는 거 아닙니까? 1심, 2심에 항소, 상고하면서 시간도 너무 많이 들고 그러면 변호사 비용도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피고도 너무 힘들고 이 얘기잖아요. 근데 그 사건의 피해자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실제로 2심에서 3심으로 넘어오면서 소위 재판 결과가 뒤집힐 확률이 5%라 그러잖아요. 예. 근데 5%가 굉장히 적다라는 취지로 대통령은 이야기를 하지만 그 5%가 굉장히 높은 수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형사 사건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아까 그 배임죄 폐지, 그다음에 또 사심죄 얘기도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그 종합해 볼 때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의 사법 리스크에 상당 부분 매몰돼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합리적 의심의 목소리도 굉장히 많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쨌든 대통령이 한마디 하니까 법무부 장관이 어쨌든 적극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지금 고려해 보겠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그거에 대해서 심지어는 법조계에 있는 사람들도 뭐 그게 왜곡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걸려 있는 사법 리스크하고 지금 뭐 바꾸겠다라고 하는 일련의 그 제도하고 이렇게 맞물려 가면서 그런 의혹을 떨칠 수 없다라는 부분은 명백한 것 같습니다. 검찰과 이렇게 뭐 사법부 간의 항소 상고를 통해 흔히 말하는 사법 거래가 이루어진 부분은 분명히 나쁜 그런 경우도 엄청 많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항소 상고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좀 손질을 하는 부분은 저는 그건 의미가 있다고 보고 예.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이제 그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께서 얘기한 거는 1심과 2심이 그 판결이 다르면 이건 당연히 3심 가야 되죠. 근데 지금 얘기 뭐냐면 1심에서 무죄, 2심에서도 무죄인데 검찰이 무조건 이제 그 상고에서 대법원까지 가려고 하는 건 좀 무리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법원에 갈 때에는 만약에 2심까지 끝났는데 그 새로운 이 사건의 실체 또 다른 그동안 인지하지 못했던 새로운 사실관계나 증거가 발견된다면 이건 3심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파기환송해가지고 2심에서 다시 심리해야 되는데 그런 상태가 아니고 1심과 2심의 사실관계나 증거가 하나도 변함이 없는데 3심까지 가는 관행이 검사들이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 거는 좀 최소화하자라는 차원에서 제도 개선이나 보완점을 지시한 거기 때문에 저는 뭐 이게 대통령이 하라고 해서 무조건 다 되는 그런 사회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도 법조계 또 특히 사법부나 또는 관련 변호사들, 전문가들 또 그 법률학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가면서 국민적 편익을 높이면서 아까 말씀하신 본의 아니게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좀 모색해보고 개선해 나갈 여지가 있지 않냐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이제 기계적 항소 이 문제와 이 발언과 관련해서 또 이것도 이렇게 비판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하나 놓치고 있는 건 이재명 대통령이야말로 이 3심제의 가장 큰 혜택을 보신 당사자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 다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선거법 관련해서 대법원에서 무죄 받아서 어떻게 보면 더 이렇게 정치적으로 더 큰 사람으로 돌아오기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 문제를 얘기하는 게 단순히 본인 생각을 가지고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형사사법 체계에서의 이런
더 그 많은 피해를 오히려 더 양산하고 있는 구조에 대한 지적이라고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오늘 이제 추석을 앞둔 연휴가 시작되는 오늘 검찰청 폐지부터 또 배임죄 폐지 결정까지 또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예, 저희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60초 후에 돌아옵니다. A great night's sleep, night after night after night. That is the difference. The difference is Temper. 다 쓰기도 전에 다시 산 아이크림은 유세린이 처음이었어요. 한 통을 비우기 전에 주름의 효과가 느껴지니까. 사조 안에 나타나는 효과. 바르자마자 느껴지는 1위의 차이를 경험하세요. 유세린. 오늘 학교에서 뭐 배웠어? 스마트. 롯데 자일리톨은 올바른 치아 습관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엄마도 해. 양치처럼 매일 꾸준히 소중한 치아를 위해 양치처럼 매일 꾸준히 롯데 자일리톨. 뜨거운 하루 리얼 탄산으로 날려버리자. 강력한 리얼 탄산 100%. 이 맛이 청정 라거다. 테라. 이제 끝으로 1분씩의 발언 기회가 남았습니다. 자, 여기 계신 네 분들 공통점을 꼽으라 그러면 아마도 제 생각에는 각 속해 있는 그 당을 향해서도 또 진영을 향해서도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는 분들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추석 연휴가 시작되면서 지금 또 지역구에 가 있는 또 의원분들도 계실 거고요. 여야 의원들 계실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각각 국회를 향해서 하시고 싶은 이야기, 쓴소리 있다 그러면 한번 좀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김성태 전 대표님부터 시작해 볼까요?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이렇게 막장 정치로 거의 막장 정치의 원인 자체가 이렇게 따져보면은 그러니까 진영 간의 팬덤을 의식한 그런 당내 정치에 함몰되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정치가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치인들이 자신의 정치적 욕구는 누구나 다 꿈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기 진영의 그런 강성지층을 인식하고 또 의식하면은 국민들하고는 큰 괴리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치는 당내 정치에 함몰되면은 상대 당인 당과 실질적으로 대화 타협을 통한 협치 정국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정치적 어떤 욕심은 조금 적더라도 국민을 쳐다보는 그런 정당 정치로 정치의 본연의 어떤 그런 길을 걸어가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다음은 홍익표 전 대표님. 예. 최근 정부 여당을 중심으로 해서 그 법률 개선이나 제도 개선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에서 제도 개선은 늘 빛과 그림자가 항상 존재하게 있습니다. 이런 제도 개선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인식의 변화와 정치사회 문화의 변화가 항상 수반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민주주의는 효율성보다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오랜 역사에 걸쳐서 인류가 만들어 온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제도 개선 과정에서 어떤 선의의 어떤 정치 지도자 또는 훌륭한 정치인 또는 그거를 맡는 어떤 관료의 선의에 기대는 게 아니라 그 제도를 통해서 최악의 상황을 막으려고 하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보다 민주주의 원칙에 충실한 것 아닐까 생각을 하고, 이런 제도 개선에 있어서는 늘 소통하고 그 반대되는 사람들의 의견도 들어가면서 그 제도 개선을 신중하게, 그러나 기왕 그 결정된 것은 빠르고 신속하게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78년 묵은 검찰청 폐지, 그다음에 72년이나 된 배임죄를 폐지하는 대개혁의 시대를 맞고 있는데요. 개혁이 혁명보다 훨씬 어려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역사의 분기점에서 향후 70년, 80년이 지나도 그 70년, 80년 전에 배임죄 폐지와 검찰청 폐지는 정말 잘한 것이다라는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검찰청을 꼭 공소청이라고 이름을 바꿔야 되나요? 그냥 수사 기소 분리하고 검찰청이라고 불러주면 큰일 나는 겁니까? 이거는 이제 사족이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그 입법을 하는 지금 국회에 보면은 품위가 실종이 됐는데요.
그런 실종된 품위 속에서 제대로 된 개혁이 나올까 매우 걱정이 됩니다. 예, 뛰어난 의사는 단칼에 수술하지 않습니다. 세심하게 세밀하게 준비하고 상처 부위를 정말 디테일하게 들여다보고 진행을 합니다. 개혁이라는 것이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민주당이 집권 여당으로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부여한 개혁의 임무를 완수해 나가기 위해서는 단칼에보다는 세심하게 디테일하게 이렇게 접근해 가셨으면 좋겠고요. 이순신 장군이 23전 23승을 했습니다만 맨날 싸운 분이 아닙니다. 준비되고 그리고 나서 싸웠고요. 유리한 바다를 선택해서 싸웠던 분입니다. 그런 지혜를 우리 민주당이 갖추고 국민들이 부여한 임무를 제대로 완수해내기 위해서 큰 전쟁을 이겨내기 위해서 준비하고 세심하게 개혁의 바다로 나가는 그런 집권 여당이 되기를 이 자리를 통해서 당부드립니다. 예, 네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JTBC 토론 논쟁 저희는 60초 광고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런 나라가 있다죠. 모두가 숙면하는 미생한 과학의 나라 에이스. 또 한 분 오셨네요. 에이스 침대. 아유 죽겠다. 다들 피곤하지도 않나. 저런 기운은 어디서 나와? 약국에서 나옵니다. 아로나민 골드에서 나옵니다. 약이니까 다르지. 내 몸을 1등으로 생각한다면 아로나민 골드 1등. 아로나민 주세요. 일동제약. 엄마가 변했다. 뭔가 더 밝아지고 더 생기가 넘친다. 혹시 아빠도 변했네? 당신 삶의 변화를 위하여 We Move 바디 프렌드 퀀텀 뷰티 캡슐. 나도 더 예뻐져야지. 예, JTBC 토론 논쟁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연휴를 앞둔 오늘 90분간 토론해 주신 네 분 오늘은 유독 더 감사드립니다. 예, 그리고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2주 뒤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JTBC